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를 쏟아내면서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포항에서만 4개 면의 주택 8천 가구와 상가 3천 동이 침수됐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지진에 코로나에 이번에는 태풍이냐며 울분을 토했고요. 밤새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지샌 어르신들은 흙탕물로 가득 찬 집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방침인데요. 모쪼록 생활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해야겠고요. 또 이번에 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수방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 1km 못 간 지점입니다. 1차로 쪽에 승용차와 SUV 차량 추돌 사고 있습니다. 1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부터널 125km 지점 구간으로 2km 정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은 대구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만 잠시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주의하실 구간이 있는데요. 연암로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성북교 방향입니다. 성북교 100m 못 간 지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해서 상격청사부터 많이 답답합니다. 태평로는 태평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대구역 내거리 50m 못 간 지점 승용차와 접촉 사고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차량이 보도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요금소 방향으로 대봉교 빠져나오면서부터 침산교까지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7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로 예상이 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19.9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경열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청 기자님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KBS가 이 재난주간 방송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나 지금과 같은 또 수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런 가운데 KBS 대구방송 총국에서 이 GPS와 리어카, 이 폐지 수집 노동 실태 보고서 이 다큐멘터리와 연속 보도가 이 한국 방송대상 대상 수상작으로 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입니다. 네, 이 방송의 날을 기념해서 수여가 됐고 KBS 대구방송 총국이 2019년에 46회 대상에서 기억 마주서다로 이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3년 만에 또다시 이 KBS 대구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GPS를 활용해서 폐지 수집을 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노동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노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좀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제안까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KBS가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보도 이 방향이 이 사회적 약자들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책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탐사 보도 영역에서 이와 같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방송 나가고 나서 KBS가 이런 방송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 기자님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30대 A씨를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힌 혐의로 송치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좀 SNS상이나 이런 데서 좀 떠들썩하게 나왔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여교사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좀 보면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는데요.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어제 수해가 났던 이 포항에서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사 쪽과 소방당국의 얘기가 엇갈려서 이 무엇이 진실인지 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내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는데 이 태풍 흰남노에 따른 순간 정전으로 이 제품 생산 공정에서 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지 못해서 이 밖으로 태워서 내보내는 이른바 방산 작업을 하다 보니 이 벌어진 것이다. 이게 포스코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포항제철소에서 이 메인 전기실뿐만 아니라 이 대형 변압기, 수전 전기실까지 4곳이 탔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이 포스코 자체 이 소방 인력이 침수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직원 29명까지 구조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대규모 불이 났다는 이 소방당국과 이 포스코에선 소규모 화재만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는 자체적인 소방 인력도 있습니다. 늘 항상 이 포스코 내에서 작은 사고가 나면 외부로 좀 알리지 않고 처리를 해왔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포스코 내에서 이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외부로 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그동안의 이 과정에서 이 빚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와 같은 수해에서 정확하게 좀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함께 좀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갔지만 이 대구와 경북을 지나면서 특히 경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로 위력적인 태풍이 앞으로 또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풍과 또 폭우에 특히 포항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백 명이 좀 집을 나와 임시 대피소로 구호소로 좀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대성면 남천교와 우복천, 또 그 장기면 대화천과 장기천, 또 동해면 지바우천과 중앙동의 삭단천 등이 좀 범람을 해서 지역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 포항에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한천 벌람으로 인해서 어제 오전 7시 6분쯤에는 남구 오천읍에서 용덕리에서 67살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오전 9시 46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간 66세 여성이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들어와 네. 배수 작업과 함께 좀 수색 작업이 벌어졌는데 이 여성이 이제 실종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서 좀 소방당국이 구조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당초 이제 인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최초에 들어왔는데 지금 그 수색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실종자가 9분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2명은 어제 이제 그 생존 상태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은 지금 심정지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지금 소방당국이 오전에도 계속 구조를 벌일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한편 또 해병대 1사단은 어제 또 도로의 침수로 일반 구조 차량의 통행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러자 어제 오전 6시쯤부터 주민 구조를 위해서 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대를 남부소방서에 배치해서 또 구조를 도왔습니다.
포항에서는 기업 110여 곳이 침수 등의 피해를 입고 주택 8,500채와 상가 3,400동이 일단 침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재산 피해액만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청 기자님, 이렇게 포항의 피해가 이번에 특히 컸던 이유가 뭘까요? 네, 이 태풍이 남해상을 지나서 동해안을 직격하는 경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흰남노가 당초 예상했던 강풍 대신에 엄청난 또 폭우를 쏟아냈는데 이 태풍은 중심에서 오른쪽이 더 강한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차갑고 건조한 기후가 대기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이동 중에 잔뜩 머금은 습기를 왼쪽 편인 경북 동해안에 퍼부었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일과 6일 사이 포항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1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피해가 하천 주변 거주지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포항시에 따르면 7개 하천이 범람했는데 오천읍과 대송면, 장기면, 중앙동 등이 물에 잠겨서 이 피해가 커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인명 피해가 집중된 오천읍은 이 냉천이 넘쳐 피해가 좀 막심했는데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이 치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한계 수량이 시간당 77mm 였기 때문에 이번처럼 100mm가 넘는 폭우에는 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네요. 하천 정비 계획상 최근 80년 사이에 빈도를 계산해서 최고 수치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 폭우가 500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는 게 이 포항시 설명입니다. 500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7mm가 한계 수량인데 100mm를 대비를 하지 못한 거군요. 못한 거죠. 예. 지금 백 기자님 포항을 취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곳곳에서 지금 산사태도 잇따랐잖아요. 그렇습니다. 효곡동 태화원에서는 그 뒷산이 무너져서 백일동 주민 21가구가 인근 회자 이 경로당으로 좀 대피를 했고요. 또 그 오천읍 5호로에서는 산사태로 6명의 주민이 고립됐다가 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곡 IC에서 문덕 IC 방면 그리고 대흥중학교 인근 또 장기면 동해레미콘 앞에서도 야산의 사면이 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포항 지역의 피해가 워낙 커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항시는 공무원과 해병대, 군 장병까지 이 3,200여 명이 현장에 곧바로 좀 투입을 해서 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가 상가 청소를 지원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과 군병력뿐만 아니라 이 자원봉사자들까지 합류해서 이 주택가 도로 등의 환경 정비와 농작물 피해 복구 등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토사 제거와 해안가의 쓰레기 처리, 이 방역과 소독에 가용할 인력까지 총 동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 민생 회복을 위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이 빠른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 교부세 교부를 이 포항시가 건의할 예정인데 이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사댐을 건설하고 네. 이 빗물 처리장도 개선하는 등의 이 다양한 이 국비 지원 등도 이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또 폭우가 포항뿐만 아니라 또 경주에도 많이 내렸거든요. 태풍 피해가 컸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동해안을 따라오면서 울산, 경주, 포항 이렇게 태풍 피해가 컸습니다. 이 경북 경주에는 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함께 또 났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53분께 이 80대 주민 한 명이 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집안 내부로 토사와 빗물이 들어와서 넘어진 가구에 깔려 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번 태풍에 따른 경주의 공공시설 피해가 이 도로 침수 29건, 이 도로 사면 유실 25건, 하천 호암 붕괴가 35건, 이 임시다리 붕괴가 1건 등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주택 침수가 350가구가 침수가 됐고요. 예. 이 농경지는 800헥타르가 침수가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130억 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복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 도로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경사면을 빠르게 좀 응급 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이 영덕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물난리가 반복돼서 참 걱정이 컸는데 이번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요? 네, 2018년 이후 수차례 물난리를 겪었던 영덕군에는 다행히 이번에는 좀 큰 피해 없이 좀 지났는데요. 영덕 쪽은 강우량이 5일과 6일 이틀간 평균 59.5mm, 최고 풍속 역시 초속 14m 정도에 좀 그쳤습니다. 영덕군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종 저수지의 수위 조절과 함께 현수막 철거, 또 노상 시설물 철거를 비롯해서 이 집집마다 돌면서 철저히 좀 대비했기 때문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풍이나 폭우의 침수 취약지였던 강구시장 일대는 지난해 완공된 또 분무를 곧바로 바다로 보내는 배수 터널 그리고 배수 펌프 가동으로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대구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6시 48분쯤에 이 동구 각산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는 이 달성군 옥포읍의 기세터널 인근의 야산에서 토사와 나무가 떠내려와 이 도로를 덮치기도 했고요. 네. 이 남구 대명동에서는 이 건물 주차장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고 또 신암동 혐옥 고가차도 도로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었습니다. 6일 기준으로 집계된 안전조치 건수가 이 111건으로 이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위력면에서는 매미에 버금갔고 또 강수량은 우르사와 맞먹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슈퍼 태풍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게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태풍이 자연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 변화로 예전보다 수온이 좀 바닷물 온도가 좀 높아지면서 태풍의 규모와 강도를 좀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기상청 자료를 보면 현재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한 29도에서 30도 정도로 높고 우리나라의 남해상 해수면 온도가 한 26에서 28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년 온도를 한 1도 정도 웃돈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 없이 지금처럼 혹은 또 더 배출하는 경우에는 서해, 또 동해, 남해, 또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가 2040년까지 현재보다는 1.6도, 1.5도, 1.1도 각각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또 이번 세기 후반에는 5.3도, 4.9도,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런 기후변화 움직임이 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기록적인 가뭄, 또 홍수, 태풍 등의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안타깝게도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산업화 이전으로 줄이더라도 이 기후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구 면적의 89%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축시켜도 이 지구의 기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풍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 네. 이 따뜻해진 해수면에 물을 머금고 태풍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태풍의 강도와 횟수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흰남노가 몰고 온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와 피해 상황을 살펴봤고요. 복구와 남은 과제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TK 정치권입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TK에 머물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TK 정치권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나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TK 정치권, 특히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라거나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보수의 심장인 TK의 초선 의원으로서 당 위기 상황에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이른바 윤핵관의 암묵적인 동조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네. 나아가 이 전 대표는 이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심판을 요청하며 차기 총선 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의 낯선 비판에 TK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TK 정치권은 약속한 듯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이준석 전 대표가 콕 찍어 비판한 TK 초선 의원 14명 전원에게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10명은 공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머지 2명만 실명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네. 대구 달서구 앞 지역구의 홍석준 의원과 안동예천 지역구의 김영동 의원입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홍석준 의원은 대구 시민들은 당내 분란의 핵심 요인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반면 김영동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친이준석계 의원으로 분류됩니다. 예. 자, 14명 중에 이렇게 2명은 인터뷰에 응했고 2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10명은 그러면 왜 공개 입장 표명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네, 이들 10명이 비보도를 전제로 했던 말들이 거의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공격에 맞장구를 쳐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발언할 경우 당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무대응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TK 국회의원들의 침묵을 차기 총선 공천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TK 정치권이 이렇게 침묵 모드에 돌입한 게 다음 총선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네, 현재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권성동, 장지원 의원 등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으로 요약되는데요. TK 정치권 대다수는 공개적으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윤핵관을 비판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윤핵관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당정 지지율 급락 속에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 전 대표와 정면 승부에도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TK 정치권이 공천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TK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민주당과 더불어 일당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탓에 대통령과 당 지도부 등 공천권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유권자보다 공천권자가 TK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복지부동을 택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TK 정치권 내부에선 모난돌이 정 만든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첫 번째 키워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TK 정치권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어제 대구 수성구 앞 지역구의 5선 주호영 의원은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고사한 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정식 당대표에 오르는 것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것이 좀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에게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주 의원도 당연히 수락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주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고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주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새 비대위원장직을 거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비대위원장의 핵심 역할은 연말 연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것인데요.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면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기 때문에 출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음으로써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주 의원 역시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제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주호영 의원 외에 TK 정치권의 출마 후보군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당대표 선거에선 주호영 의원이 TK를 대표하는 단독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엔 여러 의원들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데요. 먼저 대구에선 서구가 지역구인 3선 김상훈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현재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천 지역구의 재선 송원석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포항에서는 포항북의 재선 김정재 의원과 포항남 울릉의 조선 김병욱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데요. 지난 전당대회에선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에 낙선했고 최고위원 선거에는 TK 국회의원들의 출마 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TK 정치권의 출마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로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엔 당 지도부 입상에 따른 실익이 확실한 겁니다. 다만 TK 정치권이 대거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최근 전당대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인지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서인데요. TK 정치권의 존재감이 미약한 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가량 높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경북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좀 있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경북 내륙 지역을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